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정책의 방향타를 수 있는 총 33페이지짜리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한마디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현지 시간 2025년 11월 5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국제관계 전문가이신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미 행정부가 발표한 NSS,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략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에 관한 큰 틀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네. 예. 그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차이가 가장 달라졌는지 그 변화를 요약한다면 어떨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야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규범에 근거한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의견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크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한 국가들이 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NSS에 썼거든요. 네. 즉 힘에 의한 국제 정치를 다시금 소환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힘의 곧 규칙이었었던 20세기 중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21세기 국제 정치를 약 1세기를 되돌이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들을 때는 어떤 그게 큰 차이가 있는지, 도대체 그러면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정의해야 된다는 것인지 좀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국제 정치가 각자 도생의 삶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 과거에 동맹이 기반이 되고 규범이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어떤 규칙 기반의 질서를 만들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지금부터는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컨대 미국의 먼로주의, 네. 즉 이야기 돈로주의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도널드 트럼프의 먼로주의라고 해서 돈로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즉 남아메리카로 본인들의 영향력을 다시 회귀시킨다라는 의미에서도 드러납니다. 그거는 미국의 핵심 이익 질서인 남아메리카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견하고도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의문점을 갖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힘이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중반에도 되돌렸다고 하는데 원래 미국의 힘을 중심으로 세계가 굴러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미국의 힘이 단일 중심. 패권으로. 예. 힘이 중심이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전히 국제 정치에서도 힘을 중심으로 국제 정치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렌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규칙 위반, 뭐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좋은 말은 이 사실은 힘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힘으로 패권을 유지해 오는데 좀 외형적으로는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표현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 질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미국의 강력한 패권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어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한편으로는 그 힘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규칙이거든요. 예. 규범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과 이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그 안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질서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의. 예, 최소한의 질서가.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질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힘이 빠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쵸. 상대적이고 절대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예. 쇠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 보면 중국을 가장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했던 문구가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단기간에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제압하기 힘들어졌다라는 현실적 문제를 깔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막 미국과 중국이 마치 한판 전쟁이라 할 것처럼 으르릉대다가 어안이 좀 벙벙해지는 기분이에요. 갑자기 뭐 중국 얘기는 다 빠져버리고 저기 아메리카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을 뭐 완전히 중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해서 중국과의 그런 부닥침이 사라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과의 갈등은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의 갈등에서 미국이 느낀 거는 중국 없이 본인들의 이해를 완전히 관철시키는 건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나왔었던 국가안보 전략 2017년이죠. 그리고 2018년에 나왔었던 국가 방위 전략 NDS 곧 있으면 마찬가지로 올해 내년에는 NDS가 또 새롭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위험한 도전자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주의 국가로서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패권 체제를 상당히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2022년도 10월 달에 발표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NSS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8년 동안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면서 얻은 게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랬었을 때 이번 NSS는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세 폭탄 같은 식으로 경제 정쟁을 걸긴 했지만 사실상 미국이 패배했다는 걸 인정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고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차원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일단 시간도 벌어야 되겠고 예. 본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 이제 차근차근히 다시 복귀해야 될 시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제1도련선과 대만 문제가 이번에 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얘기로 잠깐 좀 해보면서 이걸 좀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 제1도련선은 이제 그 홋카이도, 혼슈,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북부 말레이시아 일부를 이제 잇는 선이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알겠지 동진아와 이제 대만 해협, 남중국 해를 잇는 외곽 방어선이잖아요. 근데 이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이제 군사적 경계선이기도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 제1도련선으로 미국에 갖고 있는 이 방어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 한국과 일본 등이 도리어 이제 이 제1도련선을 지켜라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비 증액하고 미군 접근성을 확대시켜주고 중국 견제를 하는데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1도련선을 지키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한테 맡기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번 NSS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동맹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예컨대 뭐 하나의 중국,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의한 무력 통일의 반대, 그 다음에 대만의 독립선언에 대한 지지 철회, 뭐 지지에 대한 어떤 유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으로 돌아간 거는 사실인데 그 배경을 NSS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에서 주변국들의 어떤 도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지만 대만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동맹들이 더 많은 지출과 군사비 지출을 통해서 미국과 함께
했을 때만 이것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동맹국의 부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이 대만을 사생결단하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로도 읽혀지는데.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 대만 정치학회 네. 회장단하고 비밀이래요. 네. 비공식. 네, 예. 비공식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예. 네. 비공개 세미나에서 대만 학자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뭘 하던가요? 이제 미국에게 대만이 지원받는 것이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F-16 그 블록 70을 이제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66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돈은 지불이 됐지만 배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 비행기들이 아직 대만에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네요. 네. 게다가 하픈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대함 미사일인데요. 예. 이 경우에는 가장 이들이 생존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400기 이상을 사기로 했는데 여전히 펜딩 상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AGM-154C라고 하는 공중 폭격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미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대부분이 예. 사실 대만으로 와야 된다라고 믿는 그 물량들이 대부분 가자 혹은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었었습니다. 즉 대만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자신들의 안보는 여전히 위협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또한 미국이 그것을 도와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계속 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떠올리기는 상당히 많은 미국 무기를 지금 대만이 사들이고 그리고 그걸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 중국과의 본토와의 막 한판 붙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분들이 표현한 말로 그대로 옮기자면요. 미국은 대만의 뒤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뒤에 그냥 숨어 있을 뿐이다. 어찌 보면 미국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그 대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했던 말 중에 트럼프식 멀로주의, 돈로주의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그 신고립주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전략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남미로 이동했는가라는 의문을 낳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메리카 포레스트를 외치면서 그동안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미국 우위를 확고히하겠다 이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현재 얘기를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 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지정하고 이제 이 남미 이쪽 아메리카 쪽에서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뭘로 독트린이 귀환됐다 혹은 신고립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뭐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어떤 분은 남미로 힘을 집중하면서 세계 패권을 포기했다, 다극 질서를 수용했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해서는 복잡한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온 만큼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 대상을 과거에 인도 태평양 지역, 즉 동아시아에서 즉 자국이 속해 있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패권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딸려가지고 본인들이 힘이 딸려서 패권 국가의 위상이 추락되면서 이렇게 전선을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이 더 이상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일정한 역할, 소위 이야기하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무역 수호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안 하고 후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미국이 힘이 약해서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희생해 온 것을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선 이동으로 본다기보다 전선을 확장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미중의 대결 전선이 동아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남미로까지 넓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로까지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이 중국과의 교역량이 이제 제 1위로 달리게 되는 그래서 앞마당부터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사고를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부각되지 않나요? 뭐 그런 측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교역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들이 사실 남아메리카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이 다시 돌아가서 남미를 포함한 소위 여기에서 웨스턴 어트미스피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반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반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들의 어떤 세력권의 서반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서반구입니다. 예, 서반구. 네, 서반구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신들의 그러니까 힘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다시 본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이 간섭할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싸우게 될 경우에 본인들의 어떤 힘이 계속해서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았나. 전략적 사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과연 이제 패권을 포기하고 다극 질서를 용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데요. 예, 다극적 질서를 용인한다 혹은 뭐 각국의 주권을 상호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질서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미국이 결코 그것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떤 경우도 세계 패권을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고 다만 좀 힘이 이제 붙여서 전술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즉 강제된 후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호령하던 힘이 예전 같지는 않으나 일단 남미 단속부터 다시 시작해서 힘을 비축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패권을 유지해보자라는 어찌 보면 이제 전술적 후퇴지 제국의 야망을 버린 건 아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힘이 국제 정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미국이 그러한 생각을 아예 그러니까 버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힘에 의한 평화의 핵심 기조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이 딸려서 좀 잠시 강요된 후퇴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강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한 가지 이렇게 뒤로 나아간 것은 그러니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정 부분 강제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죠. 올 한 해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많이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부딪혔죠. 네, 여러 번 예. 부딪혔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결국에는 뭐였었냐면 에이펙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싸워서 잃을 것은 더 누가 있느냐? 취약성이 더 많은 것은 오히려 미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었을 때 그 전략적인 후퇴라고 하는 것은 강제된 것일 수도 있다. 강제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강제된 후퇴 전술 속에서 지금 현 세계는 좀 다극화의 질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극화라는 표현보다는 무극화, 극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극화가 아니라 무극화다. 네. 그럼 무극화와 다극화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다극화는 네. 하나의 극을
그걸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여러 개가 세 개, 두 개 이상이어야 되는 게 다극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 근데 개가 그 극이 팽창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팽창적이다. 네. 근데 지금의 무극화적인 경향은 뭐냐면 단극적인 국제 질서가 미국의 쇠퇴로 인해서 극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체제, 즉 일종의 힘의 균형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으로서 협조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더라도 미국이 러시아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혹은 유럽의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뭘 보여주냐면 러시아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의하고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당시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끼리 어느 정도 세력 균형으로 합의했었던 컨서트 오브 유럽 협조 체제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국제 질서는 일종의 대국가 강대국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본인들 패권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힘을 비축해 나가는 과정을 시간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이게 다극화냐 무극화냐는 뭐 이 좀 더 어찌 보면 약간 논쟁적 측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 왜냐하면 세계가 다극화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이제 브릭스라든지 또는 SCO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식으로 뭉쳐가면서 미국의 단일 패권이 아닌 그러니까 단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로 가는 지금 이제 모양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일극 패권이 무너져 내리는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각자 도생하는 무극화의 지금 상황이다. 그럼 과도기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뭐 일종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동맹을 더 강화하고 완전히 한 몸으로 가버리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택하지 않는 방식이네요.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보다는 주로 각자 도생으로 나가는 게 훨씬 좀 세계적 추세구만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전략적으로 동맹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택지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예. 뭐 함부로 파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질문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아니 북쪽 이야기를 좀 해야겠대요. 북한 이야기를. 보고서에 보면 북한 자체 언급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트럼프 일기 전략서와 달리 북한에 대한 언급은 왜 빠졌을까요? 네, 뭐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핵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 미국이 더 이상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는 제1도련선을 지켜야 된다, 방어해야 된다는 미국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국방비 지출을 통해서 제1도련선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북한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지게 된 배경에는 이 제1도련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이 전략적으로 빠져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일도련선을 강조하는 것과 북한에 대한 언급이 빠지는 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제1도련선을 이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북한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제일도련선 안쪽으로요. 네네네네. 그럼 그건 어떤 의미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어느 정도 감소됐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남북한의 문제를 일종의 현상 유지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부를 강조했던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가 이렇게 적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미국의 심각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비핵화를 요구하자니 이미 북은 핵 보유를 해버렸고 그걸 또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실현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이거는 딜레마 속에서 그냥 빼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핵 문제로 본다면? 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이게 부분이 그건가요? 딱 그 예. 부분이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북한의 핵 문제를 인정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만의 추세는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신시대 중국 군비 통제 및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의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제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에 힘써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이 전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있고 그밖에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상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년 동안 그렇죠. 조선반도와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동에서 비핵지대화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중국의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은 일종의 NCND다, 그죠? 네네네. NCND로 돌아섰고 러시아는 이미 핵 보유를 인정한 것과 인정하는 다름없죠. 발언을 하는 것 같고 네. 미국도 이번에 싹 다 빠져버리면서 사실상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몇 차례 걸쳐서 왜 그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네, 맞습니다. 트럼프도 썼고 그 참모들도 쓰고 그랬죠. 네네. 그 일교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제 미국의 그 동안의 대북 적대 정책 혹은 뭐 비핵화 정책은 이미 이제 물 건너갔다, 파탄 났다라고 봐야 되겠나요, 이거는? 단 한 번만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 NSS를 살펴봤을 때는 네. 상당히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북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면, 근데 우리 정부는 유난스럽게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약간 그 세계 추세와 좀 달리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게 아무래도 지난 3년 동안의 대북 정책의 패착이다. 예, 윤석열 패착, 정부의 외교 정책의 패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의 일정한 전략적 위치는 공고화되어 버렸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화나 타협은 하지 않고 강력한 힘으로써 밀어붙이는 그동안의 정책들만 진행해 온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우리가 3년 동안 결국에 아무것도 안 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노선을 바꾸고 북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말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현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죠. 네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북한에 핵 있는 북한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상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비핵화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내부에서 반발도 크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된 그 2025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네. 상당 부분 북한의 핵 위기와 더불어서 핵 무장에 대한 어떤 그 여론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50%가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론들도 사실은 지금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거죠. 따라서 이 얘기는 다시 더 깊게 들어가면 과연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논해질 수밖에 없는 혹은 통일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까지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3년이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마지막 총 정리할 때 다시 한번 그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럽 이야기를 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제 분쟁 종식의 핵심적 이해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제안했으나 유럽이 비현실적인 기대와 또 뭐 그릇된 사고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얘기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유럽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나토를 영구히 확장할 동맹으로 사고하는 유럽 내부에서 나온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사실 1기 트럼프 때는 러시아가 기존의 질서를 깨는 가장
당면한 위협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유럽이 더 위협스럽다라는 표현을 또 썼고 또 무슨 말을 쓰냐면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성을 재확립하는 것이 핵심 이기다 이런 표현을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유럽 자체가 이 미국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여지는 거냐. 원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가 정말 이제 장사꾼으로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네. 네. 포기해버렸습니까 이제 완전히? 사실 내놓은 지는 오래된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러시아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제가 무국화라고 주장하는 이유 또한 그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끼리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이 사회를 함께 관리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과연 유럽이 나의 이익과 한 목적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NSS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전쟁, 뭐 돈만 나가는 전쟁은 안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소모전을 막고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승산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승산 없는 전쟁은 고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승산 있는 전쟁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네. 과연 미국이 승산 있는 전쟁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무리한 팽창, 과거의 자유주의적인 어떤 가치를 이식하고 뭐 이렇게 사회공학적으로 미국의 팽창을 사고했었던 그러한 사고에서는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유럽은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문명적 소멸에 직면했다 이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자체는 사라질 거다. 막 이 정도로 심한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 정부는 유럽과의 동맹 강화를 무척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트럼프가 뭐랬냐면 유럽을 이렇게 미국이 가장 중요한 교육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엄청나게 변했어요. 이번에 내용을 보면 뭐 유럽은 소멸될 문명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다. 막 네,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얘기하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안보 우선 철회하고 이제 독립해라 너희들끼리 이제 자립해라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유럽의 순위를 이렇게까지 제일 뒤로 밀어버리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악담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악담을 하고 있던데. 문명의 소멸까지 네.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악담에 가깝고요. 듣는 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 정신 차려라. 유럽 정신 차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걸쳐서 3페이지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럽이 그러면 어떻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소멸의 원인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유럽 연합과 같은 초국가 기구의 어떤 권한 남용, 그다음에 이민 정책의 실패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야당을 탄압하고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고 유럽의 정체성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럽의 극우 포퓰리스트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즉 미국에서 그 NSS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유럽이 유럽으로 남길 원한다. 한데 이 유럽이 어떤 유럽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출산율 급락과 야당의 탄압, 표현의 자유의 억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그 유럽의 극우 포퓰리스트 정책이 실현되는 것을 유럽의 어떤 새로운 소멸을 막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국적 유럽 정당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애국적 유럽 정당들이라고 하는 것은 극우 파퓰리스트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비전이 결국엔 유럽의 소멸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자국 내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그 극우적인 행태들도 유럽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군요.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넘어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을 이제 뒤로 돌려놓고 지금 앞으로 향후 가는 길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할지는 당면한 과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렇게까지 포기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분야로 하면서 좀 얘기를 좀 마무리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문제로 와가지고 다시. 사실 대중 봉쇄 정책의 약화를 천명하기는 했는데 동시에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이중 전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특히나 이제 대만 유사시에는 방위 투자 확대, 군사 역량 강화 요구를 또 우리 한국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기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의 핵심 전략 협력국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의 주요 파트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공급망 지배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일본과 유럽과 함께 공동 대응하자 하면서 또 중국과는 이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과는 가장 핵심 파트너라고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뭐겠어요?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싸우기 위해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통상 압박하고 관세 많이 내놓으라고 하고 너희 그동안 우리 때문에 많이 나라 지켰으니 돈 더 내놓으라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이 완전히 이중적이잖아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한편으로 협력하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재앙 수준의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한국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까 앞에서 제가 동맹 이야기 물어본 것과 결합해서 얘기한다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우리는 한미 동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 한미 동맹을 어떻게 영리하게 이용해야 될지가 저희에게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스스로의 공간을 한미 동맹으로 좁혀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이끌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제부터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외교의 기회다. 그렇죠. 일종의 자주 외교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군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기회를 뭐 핵 추진 잠수함 를 이제 얻어낸다거나 아니면 핵 연료 사용에 대한 어떤 여지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쪽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그동안 외교적인 어떤 정책을 실현했을 때 공간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고 그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에서는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느슨해지거나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교적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한미 동맹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말은 쉬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아마 이야기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제가 이제 대만 사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만 정치학자들이 가장 흥미롭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TSMC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자신들 국익이자 생존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TSMC 공장이 들어오지 않냐. 그거는 상당히 너희들의 레버리지를 하락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자기네들이 모든 정치학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실제 공장이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자기도 지난주에 그 친구에게 또 전화를 해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전혀 공장이 지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만도 사활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TSMC를 대만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 예.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그밖에 K 바이오 산업도 있을 것이고요. 예, 제조업 역량이 상당히 있는 나라거든요.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유럽에 있는 동안 코로나를 겪었는데요. 제가 코로나를 겪는 동안 유럽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스크 하나를 만들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비교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에 보면 왜 그 브런슨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 또는 뭐 이 미국 대사 대리 케빈 킴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과 뭐 제안한 예를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겠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발언을 많이 했던 정동윤 장관에 대해서는 아주 주목하는 언론을 보면 그러면서 그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 이런 장관들과 미국과 좀 먼저 협의하고 대북 관계를 풀어나가자 이런 것을 보다 좀 강하게 좀 그립을 주려고 하는 듯한 느낌들을 봤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로 본다면 이런 자주적 안보 강화의 기회이다라고 표현한다 하셨는데 미국이 이렇게 섣불리 쉽게 그러면 미국 그 한국은 자주 국방하시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강하게 쪼오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NSS를 사실 살펴보면 네. 지금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아메리카 대륙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살펴봤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미국이 힘이 이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특히 인도 태평양에서 동맹국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필요성을 우리가 그러면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요 얘기를 하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과 일본이 아주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거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등장하고 난 이후 그가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 아닙니까? 뭐 언제든지 자위대를 갖다 대만에 보내겠다는 의지까지 보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상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보고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좀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한국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기네 땅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중국이 또 적극적으로 한국 편을 들어주는 모습도 등장했고요. 또 지난 에이펙 기간 중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11년 만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했고 그 한중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내년이면은 1월 달쯤에 아마 방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돌아갈 때 결국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상해갈 때 중국과 한국은 더 관계를 회복하려 들고 반면에 미국과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틈이 벌어지고 하는 좀 복잡한 양상이 좀 생겨났단 말이죠. 이번에 나왔던 NSS의 그러한 미국의 어쩌면 전략적 강요된 후퇴와 요 문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형성돼가는 요 과정을 좀 본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매우 고차방정식이어가지고요. 예. 이거를 하나하나 풀려면 예.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아마 40분 이상의 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짧고 명쾌하게. 네, 짧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참 좋겠지만 예.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역할을 미국이 원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랬었을 때 지금 인태 전략 이후의 인태 전략에 있어서 일본이 그립을 지고 한국이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의 그림을 원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제일 원할 수는 있겠죠. 예. 네네네네. 그 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각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자세를 취하면 좋으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지금은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 문제도 상당히 미국이 그립을 쥐고 우리도 함부로 못하게 하는 부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에 있어서 북한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방향들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새롭게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이 쥐고 있던 힘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북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고 중국과도 오랫동안 쌓여왔던 한 3년 동안 내리 망가졌던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가만 보고 있지는 않지 않겠냐라고 또 읽혀지는 거 아닙니까? 한미일 군사 협력까지 발전시켜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견인하고 있고 한국이 그냥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 슬기롭게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가 좀 과제일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지금 오늘의 우리 대담을 좀 마치는 상황에서 좀 마무리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특히나 이재명 정부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를 이야기하신다면? 네,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분야에 계시는 뛰어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신 있게 우리의 이익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칫 우리가 주변 상황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예컨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판단하는 세미나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의 세미나의 첫 시작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펴봐요. 그리고 일본은 어떤 상황이고 중국은 어떤 상황인가를 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방점을 찍고 그 주변국들의 상황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거꾸로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정말로 한국이 주체가 되는 외교를 할 수 있을 때 저는 진정한 외교의 시대가 다시 우리나라의 외교 르네상스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간을 만드는 외교, 공간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공간을 점령해 가면서 일종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외교. 그게 바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용 외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개척하자. 네, 맞습니다. 한국의 입지가 넓어지고 좁아지고는 미국이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치 정리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대한 성처럼 견고해 보이던 미국은 이제 황혼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기구가 형성되고 있고 다극화 시대 또 우리 그 선생님이 표현한 대로 무국화 시대 어떻게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력한 패권이 무너지고 세계사적 질서가 변동을 일으키는 시기에 반드시 전쟁이 뒤따라왔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NSS는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정권의 몰락을 통한 이 전략적 후퇴다라고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맹의 주머니를 털고 전선을 남미로 확장하며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것은 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몰락의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을 군사적, 경제적, 대중 봉쇄 천병이 될 걸 강요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맞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이유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